내일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장 힐링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인플레 해소 기대감과 긴축 우려 사이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은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보였지만 시장은 인플레 해소 기대감으로 환호했습니다. 네, 이에 미증시는 급등 마감하며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며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경기에 대한 의구심에 안도 랠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아쉬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럼 저와 코스피 마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안도 랠리에 나서기는 했지만 턱걸이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현실화되면서 물가 안정 기대감과 또 제롬 파월 의장이 향후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정책으로 대응하겠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는데요. 시장은 반등에 나섰습니다. 우리 시장도 상승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장 초반에는 2,500선도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갈수록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강보합으로 아쉬운 마감에 그쳤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시죠. 수급을 살펴보면 오랜만에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돌아왔습니다. 반가운 매수인데요. 1,400억 원 정도 담으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개인은 매도, 기관도 매도로 마쳤습니다. 다만 사모펀드가 이 거래일째 매수 기조를 이어간 것이 유의미해 보입니다. 업종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업종별로는 대다수의 업종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기가스와 섬유의복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의료종밀과 통신업종이 하락이 강했습니다. 통신업종 1.9% 빠지면서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FNF를 한번 살펴볼까요? 섬유의복 가운데서는 FNF가 좀 눈에 띄었는데 기관의 연일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3거래일째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가장 강한 상승으로 섬유의복의 업종을 이끌어줬습니다. 3.54% 오르면서 13만 1,500원의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기가스업도 오늘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대성에너지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3.89% 상승했습니다. 다음 달 가스요금 인상 소식에 도시가스 공급이 호재로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마켓맵으로 전체적인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좀 양호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상승에 나서줬고 LG에너지솔루션도 1.6%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가 안정화 기대에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등은 시장 대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배터리의 강세 속에 삼성 SDI도 오랜만에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와 전기차 태스크포스 발족 소식이 주가 트리거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간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3.9% 오르면서 강하게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 보시죠. 현대중공업 그룹의 선박 서비스 자회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선대 엔진을 메탄올 추진 이중연료 엔진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중공업 전일에 저희가 짚어드린 종목인데요. 오늘 3% 오르면서 강하게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선물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지수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선물 9월물은 0.0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선물시장 수급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외국인이 7천억 원 정도 담아줬습니다. 장 중에는 1조 가깝게 담다가 마지막에는 조금 매수 규모를 줄였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들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오늘은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유안타증권의 정인지 연구원의 뷰인데요. 코스피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장기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강하게 하락을 해서 RSI 기준으로는 과매도권에 도달을 했다. 그러므로 중장기로도 추가 하락 가능폭은 좀 제한적으로 본다라고 전했고 또 2007년 이후에 봤을 때 이 한 배를 크게 하회한 경우에는 금융위기나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패닉 국면이 나타났을 때고 지금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더불어서 정부가 오늘 내년 증권 거래세를 0.2%로 낮추고 주식이나 금융투자소득과 또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또 주식시장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추이를 조금 지켜보시죠. 이상으로 코스피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입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오늘 0.3% 상승한 802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인상으로 인한 안도 랠리에 힘입어 우리 시장도 장 초반 1% 넘는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폭을 더 끌어올리면서 3% 가깝게 한때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의 힘이 약해지면서 오늘 아쉬운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11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매수 규모가 장 후반에 더 늘었는데요. 외국인이 1,000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900억 넘게 담아주면서 그동안의 하락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그중에서도 일반 전기 전자와 화학 업종이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이기도 하죠. 반면 운송장비 부품 업종과 컴퓨터 서비스는 하락률 상위 업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화학 업종을 견인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리비안 등 주요 전기차 업체가 급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들이 큰 폭으로 반등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엔캔과 나노신소재, 첨보, E&D 등 2차 전지 소재주가 특히 강했습니다. 3에서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화학 업종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온도 마켓맵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보다 파란불이 많아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붉은 모습인데요. 일단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1에서 3% 올라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했고요. 게임주를 한번 보시면 위메이드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또 카카오게임즈도 함께 올라주면서 업종 지수를 끌어줬습니다. 또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서는 알테오젠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0% 넘게 올랐는데요. 좀 더 종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바이오 USA에 참석해서 피아주사 제형 변경 플랫폼의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란 소식에 오늘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장중에는 17%까지 급등을 했지만 상승폭은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10%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5거래 연속 가파르게 올라왔던 환율, 진정됐다고 할 순 없지만 80원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70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장 초반보단 하락폭이 줄긴 했습니다. 오늘 4.9원 내린 1285.6원에 마감했습니다. NH선물 김승영 연구원은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긴 했지만 동시에 물가 안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유발했다며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순매수 전환에 따라서 환율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 코스닥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시장의 핫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이슈. 오늘은 김영환 NH투자증권 선임연구원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투데이 핫이슈 첫 번째 키워드는 인플레입니다. 시장이 이미 예고돼 있던 자이언트 스텝보다 인플레 해소 기대감에 환호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결과 7월 이후에는 인플레 피크아웃 확인이 가능할지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성장주입니다.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기업 이익이 줄어드는 시기에 오히려 성장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향후 주도주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미 연준은 예상대로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시사를 하기는 했지만 미 증시가 불확실성 해소와 또 인플레 해소 기대감의 안도 랠리를 좀 이어갔는데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고 또 75bp 인상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발언한 것도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준 모습인데 자이언트 스텝의 의미와 또 파월 의장의 발언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파월 의장이 굉장히 절묘한 포인트를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번에 했던 FOMC 성명서 얘기를 쭉 보면요. 7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인플레 기대를 빨리 잡겠다라는 얘기를 한 한편 이 75bp의 인상이 급격한 인상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되는 건 아니고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지금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하락세 그리고 그 하락세를 이끌고 있는 주 요인은 이런 기대 인플레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까지는 좀 완만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가 꺾이는 것들을 좀 막아주기를 바랬었는데 이제는 스탠스를 바뀌어서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기대 인플레를 빠르게 잡아내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파월 의장이 굉장히 잘 설명해 줬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한편 빠르게 기대 인플레를 잡고 나면은 그 다음은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긴축 압력이 계속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워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금리 인상 속도는 상당히 예외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절묘하게 조합을 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준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최근에 연준이 좀 실수를 하면서 긴축 강도 내지는 긴축 속도가 좀 더뎠던 부분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시장과 상당히 긴밀하게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이 좀 빛을 발했던 게 어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에 안도감도 조금 주면서 또 긴축 속도나 강도에 대해서도 일부 조금 완화를 시키는 그런 또 발언을 해주면서 시장을 안심시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의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좀 불확실성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일단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완화가 이제 국내 증시에도 오늘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좀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사례를 봤을 때는 시장이 FOMC 결과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또 주가 변동성이 다시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물론 이게 뒤집히는 것도 분명히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모로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변수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지금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당히 인플레 압력이 강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안정이 가능할지 아닐지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상당히 강하게 가져가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물가가 빠르게 잡혀줄지 이게 한 달 만에 바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할지에 대해서도 또 한편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그런 공세가 풀리는 문제라던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해결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결국은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뭐 평가를 다시 되돌리는 것도 분명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이 그 FOMC라는 게 그 증시의 변곡점이 되기보다는 상당히 하나의 중요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확인해야 될 요소들을 여전히 많이 갖고 있는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자재를 과연 안정을 시킬 수 있을지 이것도 지금 좀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인플레를 빨리 잡을 수 있는가 이것도 좀 불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긴축으로 물가에 고삐를 죄고 있긴 하지만 사실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물가 상승 요소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중국도 있고 또 러시아의 전쟁도 이어지고 있는데 7월에는 우리가 그래도 인플레 피크아웃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달에 물가가 잡힐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면요.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그 오펙 플러스에서 7월과 8월의 증산 규모를 키워놨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작동을 해서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를 방문을 해서 다시 또 아마도 무언가 협상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유가가 일부 안정될 수 있다면 인플레 피크아웃에 도움을 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물가 상승률에서 이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그러니까 공급 측면보다는 주로 수요 측면에 있는 것들 그러면은 뭐 인건비라던가 렌트비라던가 아니면 의료비라던가 이런 수요 측면과 밀접한 인플레의 비율이 점점 높아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준의 긴축이라는 게 물가 상승률을 통제하는 데 작용하는 힘이 점점 더 세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7월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몇 가지 요소들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확실하게 물가가 피크아웃이 될 거냐라고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불확실성이 있어요. 특히 제일 많이들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중국의 봉쇄가 풀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우디에서도 하는 얘기가 유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봉쇄가 풀리면서 중국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더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좀 더 버티게 만드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7월 달을 앞두고 그럼 7월에 발표되는 6월 물가가 지금보다는 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가 더 강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7월과 8월 상황, 그러니까 6월 물가지표와 7월 물가지표는 좀 사람들의 관망 심리가 강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요에서 오는 인플레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봉쇄를 잘 체크를 하고 가야 하고 6, 7월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긴축 정책은 물가 안정에 갈수록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또 경기 침체가 있지 않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지금 굉장히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이 미국의 GDP 성장률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이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장의 발목을 다시 한번 좀 잡을 우려는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아직까지는 오지는 않았고요. 경기가 침체되는 거는 뭐 우리가 흔히 기술적으로는 뭐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일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 중에서도 좀 더 후반부에 그 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은 기업 실적이 하향되는 시기도 그때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이 주가의 바닥이 다지고 올라가는 식으로 전환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보다는 더 금리의 상승, 여기에 따른 할인율 부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수급 변화 이런 것들이 증시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증시가 경기 사이클상의 바닥을 찍으려면은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그 수요가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는 것들을 최소한 초반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적으로 오늘 뭐 2,400선을 이제 지지를 하면서 우리가 되돌려 갈 것이다.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약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추세적으로는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은 사실 이게 추세적 반등까지 연결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판가름 나지는 않았고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외부의 상황이 좀 긴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정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식에 대한 세금도 조금 감면이 되고 법인세라던가 뭐 유류세라던가 뭐 이런 물가 안정을 위한 이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은 우리 시장에 얼마나 좀 힘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의미 있는 정책들이고요.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고 뭐 기업들의 실적에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증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우리가 휘발유 값을 좀 싸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법인세를 뭐 오늘 나온 얘기죠. 법인세를 인하를 해가지고 기업들이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인데 유류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업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은 맞지만은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아 보이고요. 특히 한국의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차지하고 있는 이익에서의 비중을 보면 수출이 더 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변하는 것도 수출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더 크기 때문에 국내 내수 경기에 도움이 되는 정책 자체가 얼마나 부양책으로서의 힘이 있느냐라는 거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법인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업들의 이익을 즉각적으로 늘려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앞으로 기업 이익의 둔화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조금 막아주는 요인으로서는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의미 있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인세 인하 효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내수 경기에 도움을 주는 정책들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도랠리를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 마지막에 좀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고 어느 때보다도 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 리스크 요인들에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지표에는 조금 집중을 하고 어떤 부분에는 또 너무 민감도를 갖지 않고 좀 대응을 해도 될지 이런 거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나눠서 볼까요? 지금 시장의 제일 큰 관심을 보면요. 물가 상승률이 언제쯤 잡히기 시작할지가 하나의 관심사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경기 침체에 빠지게 만들 만한 신호가 언제쯤 현실화가 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연준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만약에 기대 인플레가 먼저 꺾여주고 반면에 경기가 침체에 빠진 신호가 좀 더디게 나타나면은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날 때쯤 해서는 연준이 조금 정책적으로 이 경기 침체의 걱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조금은 덜 긴축적인 정책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더 빨리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물가 상승률이 잘 잡히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정책 대응을 하기 어렵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나오기가 쉬워지는 거죠. 지금부터 한 앞으로의 2~3달 정도의 기간은 그런 점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가 특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빠르게 잡혀주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이 어떤 정도의 대응력을 보이느냐 7월 FOMC, 9월 FOMC 서서히 가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은 지금으로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미국의 소비자 심리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실제로 실물로 소비자가 쓰고 있는 소비품의 판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냐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간극이 얼마나 빨리 좁혀지느냐라는 부분도 관전 포인트다. 그리고 물가가 먼저 꺾이느냐, 소비가 먼저 꺾이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것들이 증시가 잘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냐 아니면은 그런 여력 없이 좀 더 내려가게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팀장님 말씀 주신 걸 들어보면 인플레가 꺾인 뒤에 경기 침체가 오면 그때는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이제 미증시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전일에 강세를 보였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이제 2차 전지 위주로는 반등이 조금 있었는데 투자자들이 향후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기업들을 좀 선택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혹시 좀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섹터 보시나요? 네, 인플레와 경기 사이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경험했던 건 한 1970년대 이럴 때겠죠. 그 이후로는 우리가 경험한 적은 없는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 이상으로 기업의 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을 사야 된다가 정석적으로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기업 이익의 성장성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가 될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경기 사이클 차원에서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가치주를 사고 경기가 나빠지는 국면에서는 성장주를 사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더라도 다들 이익 성장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이익 성장은 다 양호하니 그 중에서 제일 싼 주식을 사자라는 선택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반대로 기업 이익들이 전반적으로 다들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은 비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꾸준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기업을 사자라는 식으로 관심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보통 희소성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앞으로 기업 이익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걱정을 뚫고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성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것들이 아마도 경기 둔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걱정이 동시에 있는 상황에서 현명한 대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에서 꼽을 수 있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분야, 글로벌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분야 중에서 한국 기업들의 전망이 양호한 기업들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이런 분야들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요. 한국 기업이 글로벌로 매우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흔히 경기를 많이 타는 제조업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도 한편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분야가 K 콘텐츠,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게임, 콘텐츠 이런 분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희소성의 원리로 경기가 나빠질 때는 성장주를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차 전지 또 K 콘텐츠, 엔터와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김영환 NAT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 8거래일 만에 빨간불 켜내며 마감하긴 했지만 장중 2% 넘게 오르는 걸 봐선지 뭔가 시원하진 않은 하루인데요. 큰 욕심보다는 차근차근히 올라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ETF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승을 보인 건 이 코덱스 은선물 환해지와 코덱스 삼성그룹이고요. 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건 코덱스 차이나 H와 코덱스 건설입니다. 먼저 강한 쪽부터 살펴보시죠.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국채 금리가 하락했고 달러화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현상이 간밤 금과 은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와 함께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번에 이뤄진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자산에 대한 매력도는 여전히 높다란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코덱스 은 선물 환해지 상품이 2%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은 코덱스 삼성그룹주가 1%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SDI, 간밤 테슬라의 상승과 삼성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4%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까지 상승하면서 이 상품에 힘을 더해줬습니다. 이어서 부진했던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효과로 중국 증시도 함께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어제 상승률 상위에 가득 올라왔던 상품들이 오늘은 하락률 상위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중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H주들로 구성된 코덱스 차이나 H가 1.8%의 약세 속에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은 코덱스 건설이 1.54% 밀리면서 그 뒤를 이었는데요. 국내 5대 건설사의 지난 1분기 영업 현금 흐름이 전년보다 위축됐다는 뉴스가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영업이익이 부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정책 수혜주로 꼽히던 건설주들은 최근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GS건설 등 대형주들이 모두 하락하면서 이 상품도 4거래일 연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아시아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과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가 확인되며 투심이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하권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하이는 약보합에 거래를 마쳤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현재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약세장 속에 어제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도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인상의 안도 랠리를 펼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30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S&P 선물은 1.3%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 역시 1.7% 하락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먼저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5거래일 사이 개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보시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 체크해 보시면 9거래일째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저가 매력 있다 평가하면서 7거래일째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오랜만에 반등을 보였죠.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지만 주가는 지난주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개인은 포트폴리오 속에 담으면서 순매수 4위 종목에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종목도 보시면요. SK이노베이션과 하나솔루션 둘 다 14거래일 연속 개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리온 체크해 보시죠. 어제 2달 만에 2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히면서 하락장에서도 7% 올랐습니다. 오를 때 개인은 차익 실현하면서 순매도 3위 종목에 올라왔습니다. 다음 LG에너지솔루션도 42만 원 선에서 횡보하고 있죠. 개인은 연이틀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HLB그룹주들은 신약에 대한 기대감에 거침없는 M&A 행보까지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약 임상 결과 발표로 급등을 보인 후 조정받고 있지만 개인은 다시 오를 것이라 기대하면서 담고 있는데요. HLB생명과학과 HLB 모두 담고 있습니다. 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강한 상승을 보였죠. 대주전자재료 보시면요. 개인은 쉬어갈 때 7거래일 연속 담았습니다. 오늘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그때 담은 개인은 수익률 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상위 종목 보면요. 어제와 종목은 같은데 순위만 좀 바뀌었는데요. 이 테마가 소멸된 후 횡보하고 있는 안랩 보시면요. 개인은 8거래일째 계속해서 물량 털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엔터주들이 반등을 보여줬죠. 그중 SM 체크해 보시면 개인은 134억 원어치 팔고 있지만 기관은 8거래일째 사들이면서 수급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개인들이 매매하는 주요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슈콕 종목톡에서 개인 주도주 종목 향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박종훈 FS리서치 수석연구원, 최성환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콕 종목톡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네카오라 불리는 이제 두 기술주가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더욱 좀 외면을 받았는데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술적 단기 반등에 그칠지 좀 더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 궁금한데 최성환 지점장님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이버나 카카오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 특히 이제 고점을 기록할 때 보면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시장에서 확장성에 대한 무한 확장성에 대한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었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상당히 아주 강하게 올랐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작년부터 해서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을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네이버나 카카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나 모든 기업들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업황이 좋아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업황이 그 속한 기업의 인터넷 산업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실적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서 경쟁자들에 대한 그런 비교 우위에 있고 또 이렇게 된다면 실적도 좋아지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런 그 멀티플이 상승하는 구간, 그러니까 이런 무한 확장에 대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그런 인터넷 특유의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보면은 약간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고 특히 지금 글로벌 시장이 금리 인상기에 들어가면서 멀티플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성장주들의 그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이 좀 조정되는,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커머스 사업 부분이
뭐 작년에 최대 그 이커머스라고 할 수 있는 쿠팡의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이버도 신성장 동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 특히 일본판 스마트 스토어라고 불리우는 마이 스마트 스토어가 이제 출시가 되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은 뭐 PBR이 지금 2배, 그러니까 두 배가 안 되는 그러한 역사전 최하단부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카카오 역시 지금 최근에 증권사들이 지난 8일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중장기 본업 성장에 대한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오픈 채팅이 지금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는 관심 또 그리고 또 그런 취미나 이런 관심 기반의 비지인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인데요. 지면 광고를 늘리고 두 번째는 광고 단가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P와 Q를 올리면서 이제 오프 채팅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카카오는 상장 자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또 그 외에 비상장 자회사, 네이버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모양새죠. 그래서 카카오는 이렇게 상장 자회사와 비상장 자회사의 어떤 성장세와 또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도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종목 모두 시장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훼손된 점이 주가 약세의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매크로 변수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도 주가 약세에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박종원 연구원님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그 이익 성장성이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아직? 예, 뭐 이익에 대한 성장성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올해 연간으로 보더라도 커머스라던가 아니면 웹툰이라던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익이 올라오면서 뭐 분기를 거듭할수록 이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거의 전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 가깝게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익적인 측면에 성장 측면에서는 크게 이슈는 없는데 다만 이제 다른 이슈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비용 통제를 통해서 이제 1분기 때 일회성 비용이 좀 나오긴 했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통해서 기존 사업도 좋아지지만 이런 비용 통제를 통해서 이익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도 역시 이익 성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두 회사 전부 이익 성장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뭐 문제될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 두 종목 다 이익에 대한 성장성은 의구심이 없다. 다만 다른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어요. 저희가 한 번 더 좀 질문을 드릴 텐데 그러면 이제 네이버냐 카카오냐 둘 중에 하나의 손을 좀 들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기업을 좀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지점장님은 어디에 좀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일단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제시한 가격들을 보니까요. 네이버가 평균 한 40만 원 정도 되고요. 카카오가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 현재 주가 대비 업사이드로만 본다면 카카오가 조금 더 업사이드 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러한 멀티플이 그래서 상장 자회사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또 뭐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두 개만 놓고 본다면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업사이드가 조금 더 높은 카카오가 투자 관점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출연하신 분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은 더 이상 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빠질 구간이 없다라고 카카오는 공통적인 의견을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성환 지점장님은 카카오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그러면 박정훈 연구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저는 이제 조금 의견을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 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가 나을 것 같고 주가로서 보면요. 중장기적으로는 네이버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이제 이익적인 측면에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카카오가 조금 더 낫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조금 더 쌉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가 이제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해외 사업도 한다는 것 때문에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또 프리미엄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밸류에이션 차이가 갭이 좀 커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로는 카카오를 추천하지만 다만 중장기적으로 네이버를 말씀드린 이유는 상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해외 쪽에 좀 더
오리엔트된 부분들이 많아진다던가 뭐 시장 확장성이나 아니면 또 실적 성장성에 있어서도 네이버가 조금 더 나아 보여서 중장기적으로 하면은 나아 보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 네이버든 카카오든 이 플랫폼 회사에 대해서 주가가 앞으로 많이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예전 영광을 되찾을 것 같다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어떤 뭐 뷰를 제시할 수는 있으나 네. 그렇게 예전의 자리까지 가는 그 동력은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예, 네.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모빌리티를 판다 그랬거든요. 매각한다 그랬는데 왜 매각을 할지 이미 카카오는 이미 대부분 이제 국내 쪽에 이제 콘텐츠를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거의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70~80% 시장 점유를 했다는 건 거의 점유율이 많이 왔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도 사실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은 조금 의구심이 있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여쭤볼 텐데 오늘 삼전은 그래도 조금 상승을 했고 SK하이닉스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지금 뭐 상승을 한다고 해도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채우려면 뭐 너무나도 좀 멀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 종목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나요? 가장 큰 이유는 매크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 자체가 지금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TV, 뭐 그리고 PC 이쪽에 대한 뭐 셋업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반도체에 대한 그 주문이 뭐 상당히 좀 둔화되는 게 눈에 띄고 있고 수요 불확실성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있어서는 주가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최근에 보면 메모리 같은 경우나 그리고 또 낸드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이야기로 2분기 실적은 그나마 조금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2023년 하반기 그리고 하반기하고 내년으로 지금 눈이 돌아가고 이렇게 관심이 가고 있는데 내년에 대한 그 전망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모두 지금 PER 수준으로 본다면 역사적 최근 10년 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3배,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뭐 1배 정도 수준인데요. 이렇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건 결국에는 하반기 또 내년에 대한 전망이 아직까지 수요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 매크로 영향으로 그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요가 늘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여기에다가 하반기에 불확실성한 그런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좀 힘든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포인트로 두고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기본 전제로 말씀드리면 투자 자체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하이닉스를 투자를 할 때 시장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시장이 개선될 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모멘텀이 생겼을 땐 하이닉스가 주가 탄력성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시장도 안 좋고 반도체에 대한 업황도 또 불확실하고 이런 점들 때문에 어떤 큰 차별화는 두 종목에 있어서 큰 차별화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은 반도체 업황 먼저 좀 올라올 수 있다. 아니면 좀 내년부터라도 장기 성장 사이클에 진입한다라는 게 조금 보여져야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런 게 가시화되면은 그런 점에서는 좀 차별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 간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고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인데 지금은 둘 다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조금 손을 들 수 없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좀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오늘 좀 방향을 달리했어요. SK이노베이션은 빠졌고 LG에너지솔루션은 빨간불을 켜내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그래도 최근 시장에서는 두 종목 다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좀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뭐 글로벌의 2차 전지 강자로 떠오르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이제 정유 부문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지점장님부터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상당히 뭐 가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시야가 조금 더 밝게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LNF나 또 에코프로비엠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투자를 좀 7,300억 원 투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양 배터리 그 벤더 중에서는 이런 원통형 제품으로 가장 그 라인업 본다면 경쟁력이 앞서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한 SK 이노베이션은 뭐 이런 배터리 2차 전지 쪽만 아니라 또 정유 부분도 있거든요. 정유 부분이 보게 되면 최근에 그 고유가에 따라서 뭐 정제 마진의 개선과 또 그리고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SK 이노베이션은 뭐 매출액은 본다면 뭐 QOQ에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지 이제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은 증가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적자인 부분이 그런 리튬이나 니켈 또 그리고 코발트 등 이런 원료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가면서 부담이 좀 원가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장 가치는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고 캐파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주가의 어떤 그런 흐름보다는 긴 호흡에서 봐야 되는 긴 사이클로 봐야 되는 그런 기업들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성장성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조금 받는 것 같은데요.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양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여기다 정유 부분 실적까지 받쳐준다는 점에서 두 종목 장기적으로 다 좋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박중원 연구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지점장님 내용은 모두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시장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근데 보시면 물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을 때는 성장하는 산업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LG에너지솔루션이 더 주가로서 좋을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시장 상황이 모두 다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 돌아온다면 그때는 상대적으로 실적에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SK 이노베이션이 아까 말씀하신 정유 쪽에 그나마 실적을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덜 빠질 수 있고 또 오를 때는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 저희 볼 때는 둘 다 괜찮긴 하지만 그중에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노베이션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네, 이제 우선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우리가 또 실적에 조금 기대는 그런 장세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이 정유 실적이 탄탄해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네이버, 카카오,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SK 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점검을 하고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변동성 장세에 잘 좀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FS 리서치 박종훈 수석연구원, 교보증권 테라노 지점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을 여는 오늘장 힐링 마무리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4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